이혼 후 길에서 전 남편이 폐지를 줍는 것을 보고 이심난 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저는 지은입니다. 올해 35세로 작은 가사 서비스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 건의 계약을 마친 후 운전기사님을 먼저 돌려보내고 저는 잠시 길을 걸으며 거리 풍경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남편에게 맨몸으로 쫓겨나 아들을 데리고 갈 곳 없던 여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 길가의 가로수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여미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통을 지나치는데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아 희끗희끗해진 파란색 외투를 입고 허리를 굽힌 채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막대기로 플라스틱 병과 종이박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이 뒷모습 현우 씨, 제 전 남편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몇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였습니다. 5년 만에 만난 현우 씨는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비록 아주 깔끔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손에는 주워 모은 폐지로 불룩해진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도 저를 보자마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당황스럽고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서서 무의식적으로 마대자루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복수심의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때 부부였고 함께 키운 아들도 있으니까요. 비록 그가 과거에 저에게 잔인하게 굴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날카로운 징후는 조금씩 무뎌져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메말라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짙은 자격지심이 배어 있었고 감히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신발에 구멍이 뚫려 발가락이 튀어나올 지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발의 신은 가죽 하이힐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넣었습니다. 대신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 장이 있었는데 세어보니 정확히 1억령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꺼내 현우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받아요. 뭐라도 사 먹고 제대로 된 옷도 한 벌 사 입어요. 현우 씨는 돈 뭉치를 보고 눈을 빛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돈은 못 받아요. 받아요.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저와 함께 지내지만 당신도 민준이 아빠니까.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현우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그는 아들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 양육비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힘들게 지낸다는 것을 알기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실랑이 끝에 현우 씨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꽉 쥐고 손가락마저 하얗게 질린 채 고맙습니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봐요. 폐지 줍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혹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회사에 마침 운반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좀 힘들겠지만 월급은 안정적일 거예요. 현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더 이상 간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몸 조심해요. 민준이를 보고 싶으면 미리 말해줘요. 만날 수 있게 해줄게요.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현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돈 뭉치를 든 채 복잡한 눈빛으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심하게 굴었든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보니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생명만 원을 준 것은 그저 지나간 인연의 매듭을 짓는 셈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평안하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서재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펜을 내려놓고 달려와 제 팔을 안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계약은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아들.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숙제 다 하면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 사줄게. 민준이는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우와, 엄마가 최고야. 아들의 환한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5년간의 고생은 모두 민준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오후의 순간의 동정심으로 건넨 가치 미력만 원이 저와 아들의 평화로운 삶에 얼마나 큰 뜻밖의 사건을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스테이크를 먹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8시가 넘었습니다. 민준이를 씻기고 재운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저를 바라보니 오후에 현우 씨를 만났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지난 일들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와 현우 씨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 해 저는 23살, 그는 25살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는데 월급이 높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사람도 성실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1년 넘게 교제한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듬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초 2년 동안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현우 씨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평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도박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민준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현우 씨는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을 따면 집에 와서 자랑했고 이르면 다음에는 꼭 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에게 도박을 그만두고 제대로 살자고 설득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월급도 더 이상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그는 눈을 피하거나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빚독촉하는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을 때 저는 그가 집의 모든 저축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사채로 수천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현우 씨를 붙잡고 따져 묻자 그는 처음에는 변명하며 잠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뿐 꼭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안 되고는 또 큰돈을 잃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절망하여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저를 처음 때린 날이었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며 입으로는 참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이혼하려 들면 아들을 팔아버려 영원히 못 만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속으로는 두렵고 증오스러웠습니다. 그 후 현우 씨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돈을 잃고 돌아오면
저를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가 저와 아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몰래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은 오셔서 제 몸의 상처를 보시고는 마음 아파 우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고 경찰에 신고도 도와주셨습니다. 경찰이 개입한 후 현우 씨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앞으로는 절대로 도박하지 않고 저와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보고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몰래 도박을 했고 우리에게 유일한 집마저 담보로 잡혔습니다. 집을 잃은 우리는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려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 씨가 저를 때리지 않고 저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혼은 가능하지만 제가 맨몸으로 나가야 하고 집안의 어떤 물건도 가져갈 수 없으며 아들의 양육권은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목숨과도 같았고 도박에 미친 사람에게 아들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 댁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저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보호하고 그에게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저는 결국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맨몸으로 아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혼할 때 제게는 겨우 몇만 원밖에 없었고 아들을 데리고 살 곳조차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잠시 부모님 댁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매일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빵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팔았습니다. 힘들 때면 저는 아들을 안고 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만 보면 다시 버틸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저는 일하면서 가사 서비스 일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부지런하고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직접 가사 서비스 회사를 차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본도 경험도 없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고객을 소개해 줄 수 있고 함께 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격려 덕분에 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가사 서비스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영업도 뛰고 직원 관리도 해야 했으며 아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현우 씨에게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노력 끝에 제 회사는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저도 마침내 아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은 악몽 같았지만 다행히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현우 씨에게 1억만 원을 준 것은 그저 순간의 동정심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과거에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 혹시 이 1억만 원 때문에 저와 아들을 다시 괴롭혀 오는 것은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그가 돈을 받을 때 태도가 꽤 비굴했고 제가 일자리도 제한했으니 다시 제 삶을 방해하러 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제 걱정이고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막 잠이 들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는 다급하고 크게 울려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고 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저는 가장 먼저 현우 씨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인가? 저는 함부로 문을 열지 않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현우 씨가 서 있었는데 그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손에는 제가 오후에 준 돈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얼굴색이 오후보다 훨씬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파마를 해서 곱슬거렸으며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짜증스럽게 발로 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가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났고 오후에 제가 순간의 동정심을 보인 것에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 너머로 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예요? 이 늦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문 밖에 현우 씨는 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다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문 열어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할 얘기가 있다면 문 밖에서 해요. 저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와 그 여자가 들이닥칠까봐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짜증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앙칼지고 날카로웠습니다. 문 열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당신에게 해명 들으러 온 거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무슨 해명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현우 씨가 그 여자를 잡아당기더니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분은 제 친구 유진이에요. 우리가 찾아온 건 당신에게 거의 1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려고요.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1억여만 원을 줬는데 지금 또 가슴만 원을 달라고요? 현우 씨, 제정신이에요. 유진이 가로채듯 말했습니다. 객쟁력만 원이 뭐에 쓰겠어. 그건 원래 당신이 현우 씨에게 빚진 돈이야. 그 옛날 당신이 이혼하려 들지 않았으면 현우 씨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당신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에게 복권 보상해주는 게 뭐가 어때? 내가 그에게 빚졌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지 씨, 상황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 옛날 현우 씨는 도박에 미쳐서 집안 살림 다 날리고 심지어 저를 폭행해서 제가 맨몸으로 쫓겨나게 했어요. 제가 그에게 보상 요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뭘 빚졌다는 거예요. 현우 씨의 얼굴색이 조금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였잖아. 당신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니 나를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1억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 거정만 원 더 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 끊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1억만 원은 제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준 거지. 제가 빚진 돈이 아니에요. 거십만 원을 더 달라고요? 불가능해요. 당장 가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유진이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돈 안 주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난동 부릴 거야. 당신 이웃들이 당신이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는 걸 다 알게 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알아.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게 해주면 되겠네. 그녀가 감히 아들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저의 마지막 보루였고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너무 심한 짓 하지 마요. 제 아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감히 학교에 가서 그를 괴롭히면 나는 당신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순순히 돈을 내놓으시지? 유진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40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아. 주면 우리는 갈게. 당신 아들은 절대로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저는 문틈으로 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유진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는 아들을 이용해 저를 협박했는데
지금은 감히 다른 사람과 한패가 되어 저를 협박하다니, 제가 오후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니 정말 눈이 멀었었군요. 현우 씨, 말 좀 해봐요. 저는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가 아들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그제야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고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냥 우리한테 겁씩만 원 줘요.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속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 거야. 마지막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한 번 도와줬어요. 당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돈을 줄 리 없어요. 안 주겠다는 거지? 유진이 말하며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당신이 돈을 주나 안 주나 보자. 오늘 돈 안 주면 우리는 여기서 눌러앉아 버릴 거야. 현우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요.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고 아들이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서 문 열고 돈을 줘요. 저는 그들과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향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오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런 다음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난동 부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협박한 말들을 모두 녹음해뒀어요. 그때 경찰이 오면 누가 큰 코 다칠지 보죠. 유진의 문 두드리는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현우 씨를 바라보았고 현우 씨도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였습니다. 몇 초 후 유진은 다시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협박하지 마. 경찰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기껏해야 우리가 당신이 남편을 버리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하면 그만이야.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부부의 의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말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신고할 게 있어요. 우리 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제 아이를 괴롭히겠다고 협박해요. 주소는 XX 아파트 XX동 XX소입니다. 문 밖에 두 사람은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예진은 욕설을 퍼붓더니 현우 씨를 잡아 끌고 아래층으로 도망쳤습니다. 현우 씨는 떠나기 전 제 문을 아기의 찬 눈빛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경찰과의 통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은 현우 씨에게 협박당했던 옛날을 다시 떠올리게 했고 그 무력감과 공포가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또 괴롭히러 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을 배웅할 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들이 제 아들 학교에 가서 난동 부리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찰은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하셔서 잘 살펴봐 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가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정말 그 순간의 동정심으로 현우 씨에게 1억만 원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1억만 원은 마치 기름진 고기처럼 그 굶주린 늑대를 불러들인 격이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와 유진이라는 여자가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들의 평화로운 삶은 그들에 의해 완전히 뒤흔들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저와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후 동이 트자마자 저는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더니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참, 민준아, 요즘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를 찾으면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려. 알겠지? 민준이는 눈을 깜빡이며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혹시 어젯밤에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 났어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 들었을 거야. 어서 아침 먹어. 다 먹으면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저는 아들이 이런 걱정스러운 일들을 알게 되어 감정에 영향을 받을까봐 원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곧장 회사를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유진의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대단하시네요. 감히 경찰에 신고까지 해? 내가 말해두는데 잘난 척하지 마. 거그셋만 원, 오늘 당장 우리한테 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 회사에 가서 난동 부려서 당신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미 말했잖아요. 돈은 안 줄 거예요. 회사에 와서 난동 부리면 똑같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는 돈도 못 받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예요. 우리가 감히 못할 것 같아. 유진이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회사 건물 아래층이야. 당신 회사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려와서 우리한테 돈 줘.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사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현우 씨와 유진이 회사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지금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남자 직원 2명을 불러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함께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유진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 씨, 드디어 내려왔네. 어서 돈 내놔. 주변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몇몇 고객들도 회사 입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회사 입구예요.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말고 할 얘기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요. 다른 곳에서 말할 필요 없어. 여기서 말할 거야. 유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은 씨를 보세요. 은혜도 모르는 여자예요. 전 남편을 버리고 자기는 지금 잘 살면서도 전 남편의 생사는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 그저 약간의 보상을 원할 뿐인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해요. 현우 씨는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유진이 함부로 짓거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와 현우 씨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 옛날 그는 도박에 미쳐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집마저 담보로 잡았어요. 저를 폭행해서 제가 맨몸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써준 적이 없어요. 어제 저는 그가 폐지 줍는 것을 보고 순간의 동정심으로 1억 원을 줬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협박해서 5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 아들 학교에 가서 난동 부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이 저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돈 안 주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난동 부릴 거야. 당신 이웃들이 당신이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는 걸 다 알게 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알아.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를 보게 해주면 되겠네.
녹음 파일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현우 씨와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한 고객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거였군요. 이 두 사람은 너무 심하네요. 감히 아이를 이용해 협박하다니. 유진의 얼굴색이 붉으락푸르락 변하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녹음을 위조했어. 제가 녹음을 위조했는지 아닌지는 경찰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우리 집 문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현우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는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와 그가 이혼한 건 그가 성격이 나빠서 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폭행당한 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사진과 경찰 신고, 기록 스크린샷을 찾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제가 그에게 폭행당한 후의 진단서예요. 이것은 경찰 신고 기록이고요. 여러분, 이게 그가 말하는 제가 성격이 나쁘다는 증거예요. 이 증거들을 본 주변 사람들은 더욱 격렬하게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현우 씨를 잡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하지만 저에게 사과해야 하고 앞으로는 저와 제 아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사과? 불가능해. 유진이 버둥거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에 제가 신고한 사건을 처리했던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다시 경찰에 전화해서 현우 씨와 유진이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알렸던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현우 씨와 유진 앞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셔야겠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의 얼굴색이 모두 변했습니다. 유진은 아직도 변명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님, 그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명 들으러 온 거예요. 모함인지 아닌지는 파출소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조사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은 정말로 지은 씨 집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또 그 사람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려 공공질서를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은 말을 마치고 현우 씨와 유진을 데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방금 그 고객은 제게 다가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대표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화낼 가치도 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고맙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네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아래층에서 제가 모든 증거를 내밀어 마침내 현우 씨의 위선을 찢어 밝히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의 성격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오후에 저는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은 파출소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그들 사이의 진짜 관계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현우 씨의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사채업자였습니다. 현우 씨는 유진에게 3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유진은 계속해서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제 현우 씨는 제가 준 1억만 원을 받은 후 유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유진은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고 현우 씨는 돈이 없자 유진과 함께 저에게 돈을 떼서내기로 공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저를 괴롭혀 돈을 줄 때까지 놔두지 않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군요. 현우 씨는 지금까지도 이런 도박꾼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폐지 줍는 신세가 된 것도 당연했습니다. 경찰은 현우 씨와 유진의 행동이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서 비판 교육과 50만 원의 벌금만 부과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판 교육과 5억만 원의 벌금이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은 분명히 다시 저를 괴롭히러 올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그들이 저와 제 아들을 감히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상황을 전해들은 후 저는 증거 수집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 같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는 듣지 않을 테니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어야만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현우 씨와 유진이 학교에 와서 아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 아들의 상황에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렸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아들을 찾으면 반드시 저에게 제때 연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동의하며 민준이를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들 학교 관련 일을 처리한 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 회사 입구 경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현우 씨와 유진이 다시 오면 즉시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저에게 바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의 비판 교육에 겁을 먹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차를 학교 문 앞에 세워두고 보니 멀지 않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은 계속 학교 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방과 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감히 학교 근처까지 와서 잠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아들이 놀랄까봐 그와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가 파하고 아들이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민준이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저는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빨리 차에 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아들을 재촉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시야 한 구석으로 현우 씨가 멀찍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서둘러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현우 씨도 택시를 타고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바짝 조여왔습니다. 감히 우리를 미행하다니.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도심을 몇 바퀴 돌며 그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끈질기게 우리 뒤를 쫓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차를 근처 파출소 문 앞으로 몰고 갔습니다. 현우 씨는 파출소를 보자마자 과연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파출소 문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섰다가 이내 방향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현우 씨가 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저는 낮에 찍은 현우 씨가 학교 문 앞에 잠복해 있던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녹화된 그가 우리를 미행한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증거였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분명히 이번 한 번으로 미행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는 다음 날 바로 집과 회사의 CCTV를 설치했고 아들에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사주어 언제든지 그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과연 그 후 며칠 동안 현우 씨는 여러 차례 학교 문 앞과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잠복했습니다. 때로는 혼자였고 때로는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은 저를 불편하게 했고 저는 점점 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부러 차 속도를 늦춰 백미러로
현우 씨와 유진이 함께 잠복해 있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상과 사진을 정리하여 특별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들이 미행하고 잠복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저는 그 옛날 이혼할 때 현우 씨가 저를 맨몸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손에 증거도 없어서 그와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재산들은 원래 제 몫도 있었으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우리 이혼 수속을 도와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이혼했지만 상대방이 이혼 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여전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듣고 나니 저는 증거 수집에 대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그 옛날의 각종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서류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에 가서 그 옛날의 계좌 기록을 조회했지만 은행에서는 5년이 넘는 거래, 내역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조회하는데도 번거롭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문득 그 옛날 우리 집 이웃이었던 박 아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고 그 옛날 제가 현우 씨에게 폭행당했을 때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현우 씨의 재산 빼돌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일 몇 개를 사들고 박 아주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옛날에도 현우 씨는 영 못 믿어온 사람이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은 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은행에 가는 것을 봤는데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아주 비밀스러워 보였어. 그때 너희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으니 나는 너희 집 친척인 줄 알고 별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그때 재산을 빼돌린 건지도 모르겠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아주머니, 그 여자 생김새를 기억하세요? 박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기억 안 나. 그냥 키가 크고 옷차림이 아주 세련됐던 것 같아. 그때 현우 씨가 그 여자에게 아주 공손하게 굴었고 두 사람 관계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 박 아주머니, 댁에서 나와 저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낯선 여자는 누구였을까? 현우 씨와는 무슨 관계였을까? 현우 씨가 빼돌린 재산이 그 여자에게 간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옛날의 나약하고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현우 씨와 유진이 우리를 괴롭힌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그가 재산을 빼돌린 진실도 밝혀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아들을 잘 보호할 것이고 우리 모자에게 정의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현우 씨와 유진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고 제 것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박 아주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가 그 옛날 빼돌린 재산은 10중 팔고 이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니 이 일을 밝혀내는 것은 바다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현우 씨의 지인들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에게 친한 친구 몇 명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옛 휴대폰을 뒤져 마침내 그 친구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는 준영 씨라고 불렀고
그 옛날 현우 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준영 씨는 제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너구나? 이렇게 오래 연락도 없다가 무슨 일이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제가 찾아온 건 현우 씨 일에 대해 묻고 싶어서예요. 그 옛날 우리 이혼하기 전에 현우 씨가 낯선 키 크고 세련된 여자와 가깝게 지냈던 거 기억하세요? 준영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소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영 오빠, 이 일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현우 씨가 우리 공동재산을 빼돌렸어요. 다가주머니가 그 여자와 함께 은행에 가는 것을 봤다고 해요. 저는 그가 돈을 모두 그 여자에게 준 것 같아요. 준영 씨는 또다시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다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네. 그 여자는 수미라고 해. 현우 씨의 중학교 동창이야. 그 옛날 둘이 정말 가깝게 지냈어. 우리 친구 몇 명이 그에게 너에게 못된 짓 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전혀 듣지 않았어. 수미. 저는 이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현우 씨가 그 옛날 그 여자에게 뭘 사준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희가 이혼하기 반년 전쯤 현우 씨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우리에게 자랑하며 도심에 아파트를 샀고 수미에게 집을 마련해 줄 거라고 했어. 그때 우리는 그가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은 아마도 너희 공동 재산이었을 거야. 전화를 끊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현우 씨는 그 옛날 저를 폭행하고 맨몸으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 재산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집을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 제가 전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니 정말 어리석었군요. 저는 즉시 수미의 이름을 가지고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도심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니 며칠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며칠 동안 현우 씨와 유진은 여전히 수시로 학교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잠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치하지 않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그들과 판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밝혀낸 후에 한꺼번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을 씨, 찾아냈습니다.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말로 수미 씨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5년 전에 구입되었는데 바로 당신들이 이혼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아파트 구매 자금이 현우 씨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저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체 기록을 뽑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조사 명령을 신청해서 현우 씨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아냈습니다. 수미 씨에게 아파트를 사준 돈 외에도 이 계좌에는 여러 건의 큰 금액 이체가 있었는데 모두 수미 씨에게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은 현우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였습니다. 수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정의를 되찾을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준 이체, 기록과 부동산 등기 정보를 들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금액과 날짜를 보며 마음속 분노가 더욱 타올랐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나는 반드시 하나하나 돌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장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현우 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그와 유진이 여전히 저와 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번에 그들이 또 난동을 부리러 올 때, 그때 모든 증거를 내밀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현우 씨와 유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고 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를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당신이 수미 씨의 일을 캐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당신이 감히 계속 캐면 우리는 당신 아들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가 학교에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할 거야. 문자를 보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감히 이렇게 비열한 수단까지 생각해내다니. 저는 즉시 현우 씨에게 문자를 답장했습니다. 당신들 해볼 테면 해봐요. 나는 이미 당신들이 나를 괴롭힌 모든 증거를 수집해뒀고 현우 씨가 재산을 빼돌려 수미에게 집을 사준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감히 내 아들을 해치려들면 당신들 둘 다 감옥에 들어가게 할 거야. 현우 씨는 제 문자를 보고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몇 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은 씨, 너무 잘난 척하지 마요. 우리는 그냥 돈을 좀 원했을 뿐이야. 돈을 주면 우리는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 수미 씨도 괴롭히지 않을 거고 수미 씨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현우 씨와 수미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가능해요. 내일 오후 3시에 XX 카페에서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그들을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그곳에 사람이 많아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변호사와 몇몇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해서 내일 오후 카페에 와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하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 씨와 유진이 왔습니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돈 가져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그 옛날 우리 공동 재산을 수미 씨에게 빼돌려 그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이체해 준 것, 이 사실 인정해요? 현우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신이 수미 씨에게 이체한 모든 거래, 내역과 그 아파트의 등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당신은 제 몫의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예요. 유진도 제 말에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그 사람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감히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줘서 집을 사줬다고? 그럼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현우 씨는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증거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보세요. 현우 씨, 당신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유진 씨까지 속였어요. 유진 씨와 함께 있는 것도 혹시 그에게서 돈을 빌려 도박하려 했던 것뿐 아니었나요? 현우 씨가 손을 뻗어 증거들을 낚아채려 하자 저는 서둘러 증거들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변호사와 몇몇 친구들도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당신이 애써 숨긴 비밀이 결국 저에게 밝혀질 줄은. 변호사와 친구들이 앉자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현우 씨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앉아 눈빛을 피하며 우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화가 나고
당황하여 현우 씨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목소리마저 떨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얘 사기꾼. 당신이 감히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줘서 집을 사주고 나에게는 돈을 빨리 갚겠다고 속였어. 나는 당신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현우 씨가 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 돈은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고 증거들을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거래 내역과 부동산 정보는 모두 분명해요. 뭘 또 부정하려 해요? 5년 전 당신은 우리 공동재산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수미 씨에게 집을 사주고 여러 차례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이체했어요. 이혼할 때는 나를 맨몸으로 쫓아내며 집에 한 푼도 없다고 말했죠. 현우 씨, 당신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시커멓죠? 주변 손님들이 모두 모여들어 현우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도 정말 못된 인간이네.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고 돈은 다른 여자에게 갖다 바치다니. 다른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맞아.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는 벌을 받아야 해. 현우 씨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가고 싶으면 상황을 확실히 설명하고 가세요. 당신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현우 씨가 다급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나와 지은 씨 일은 당신들과 상관없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지은 씨는 지금 당신이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빼돌리거나 팔아버리거나 훼손, 낭비한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해당 당사자에게는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다른 당사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공동 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행위는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과 유진 씨는 여러 차례 지은 씨와 그 아들을 괴롭혔고 아이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있습니다. 만약 지은 씨가 당신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면 당신은 구류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우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진도 그때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마저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 분노가 더욱 타올랐습니다. 현우 씨, 이 사기꾼, 당신은 나에게 돈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돈을 속여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어. 오늘 나는 당신과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겠어. 말을 마친 그녀는 현우 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현우 씨도 급해져서 손을 들어 유진을 밀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뒤엉켜 싸웠습니다. 테이블 위의 컵들이 모두 넘어지고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 친구들이 서둘러 달려가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달려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세요. 또 난동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요.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우 씨와 유진은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한쪽에 서서 현우 씨를 맹렬히 노려보았고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에 준영 씨에게서 수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현우 씨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지금까지 전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수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현우 씨의 전 부인이에요. 저는 지금 XX 카페에 있어요. 현우 씨가 제 옆에 있어요. 그가 그 옛날 우리 공동 재산으로 당신에게 집을 사주고 당신에게 적지 않은 돈을 이체해 준 것, 이 사실 알고 있죠? 수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속으로 잘 알겠죠. 저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당신에게 이체한 모든 거래, 내역과 그 아파트의 등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장 XX 카페로 와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현우 씨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이 증거들을 당신 회사와 당신 가족에게도 제출해서 당신이 어떻게 남의 부부 공동 재산을 뻔뻔하게 가져다 썼는지 모두 알게 할 거예요. 수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현우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수미의 전화번호를 알아?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고 수미 씨에게도 그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는 남자가 어떻게 그를 속였고 어떻게 다른 도박꾼들과 어울렸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습니다. 동시에 수미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수미는 정장 차림으로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경찰은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와 유진이 저와 아들을 괴롭힌 증거, 그리고 현우 씨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모두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확인한 후 현우 씨, 유진, 그리고 수미를 모두 한쪽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수미는 그때야 현우 씨가 남의 돈으로 자신에게 집을 사줬을 뿐만 아니라 유진에게 도박빚까지 지고 있으며 심지어 유진과 어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 사기꾼,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어.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당신을 믿다니. 원래 현우 씨는 수미에게 자신의 돈은 자신이 사업해서 번 것이라고 말했고 저와 이혼한 것은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지금까지 속고 있다가 오늘에야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빚독촉하는 사람들 몇 명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유진이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계속 갚지 않자 그들은 유진이 카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빚독촉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유진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야? 오늘 안 갚으면 우리가 당신 데려갈 거야. 유진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서둘러 한쪽으로 숨으며 현우 씨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들 그에게 돈을 받아요. 그가 내 돈을 속였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빚독촉하는 사람들은 다시 현우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대신 갚아. 현우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몰라. 나는 그와 상관없어. 순식간에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질서를 유지하고 빚독촉하는 사람들도 통제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현우 씨, 유진, 수미, 3명의 원래 꽁꽁이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리 모두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자세한 신문과 조사 끝에 경찰은 현우 씨와 유진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15일의 행정구류를 처하고 동시에 현우 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관련 증거를 법원에 넘겨 제가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미는 부당
이득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출소에서 경찰 앞에서 저에게 사과했고 현우 씨가 자신에게 집을 사주고 이체한 돈을 최대한 빨리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출소를 나올 때쯤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칠씨,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큰 바위가 마침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결전에서 저는 이겼습니다. 현우 씨, 유진, 수미 모두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마침내 저와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파출소에서 너와 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준이가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엄마가 남겨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너를 기다리다 한밤중에 도저히 못 버티고 잠들었구나. 너희 먹을 밥은 남겨뒀으니 데워 먹어.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현우 씨가 아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아들을 방으로 안아다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몇 숟갈 뜨고 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증거들과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 씨가 그 옛날 자신에게 집을 사주고 이체한 돈 총 8천만 원을 제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송금 내역 스크린샷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으로 확인하여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마음속 마지막 걱정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가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곧 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우 씨의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행위는 성립되었고 보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아들의 양육권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현우 씨는 아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아들을 만나려면 사전에 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구류 기간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을 전해 듣고 항소하려 했지만 그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곧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법원은 강제 집행하여 그 명의에 얼마 안 되는 잡동사니를 경매 처분했지만 겨우 몇십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결 불이행으로 그는 다시 15일간 구류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준영 씨에게서 현우 씨가 두 번째 구류에서 나온 후 비참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미는 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그를 차단하고 이사까지 가서 그가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했습니다. 유진은 구류에서 나온 후 채권자들에게 시달려 돈을 갚기 위해 외지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현우 씨를 찾아가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도박하던 옛 친구들도 그가 돈도 없고 볼품 없어지자 모두 멀리 피했고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어진 현우 씨는 결국 다시 폐지 줍는 신세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그 옛날 그를 만났던 길을 지나가는데 또다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 든 마대자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힘겹게 플라스틱 병을 뒤지고 있었는데 옆에는 몇 마리의 유기견들이 그와 물건을 다투고 있었지만 그는 감히 쫓아내지도 못하고 묵묵히 한쪽으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복수심의 쾌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 사이의 원한은 그가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그 순간 완전히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일을 해결하고 나니 저는 마침내 마음 놓고 회사를 운영하고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우 씨와 유진이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린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제 회사가 믿을 수 있고 정직하게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협력했고 회사의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번창했습니다. 저는 경험 있는 직원 몇 명을 더 채용하여 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저 자신도 마침 내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성격은 점점 더 밝아졌고 학업 성적도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선생님이 모든 학부모 앞에서 민준이를 칭찬했습니다.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착하고 자주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후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모두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아요. 모두 저처럼 엄마 같은 엄마가 있어서 부럽대요. 아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박 아주머니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정말 잘 됐다. 엄마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예전에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날들은 모두 지나갔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저를 보러 오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고쳐야 해. 아빠가 다 고치고 나면 민준이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아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마음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아들은 비록 어리지만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아들에게 2배의 사랑을 주어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현우 씨에 대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폐질을 줍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습니다. 준영 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를 좀 보러 가라고 했고 현우 씨가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가 후회하는 것은 저와 아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 씨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어 병원에서 고향으로 보내졌고 그의 부모님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고 몸도 좋지 않아 그를 돌볼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현우 씨는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독하게 홀로 남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며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현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독립하는 법을 배우고 오늘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이 말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계속 용감하게 나아가며 저의 노력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